이슬람은 평화적 종교냐? 종교는 맞습니다. 근데 평화적이냐?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종교냐? 그건 아닙니다. 이슬람은 종교와 사회 질서와 정치 체제가 혼연일체가 된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타우리아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고 내가 가진 진의는 진짜 뜻은 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슬람 means peace. 이슬람은 평화를 뜻한다. 근데 이슬람이 무슨 뜻이냐면 submission이란 뜻입니다. 복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슬람에 복종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타우리아라는 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따끼야라는 거는 뭐냐면 이슬람의 세력이 약할 때는 평화를 내세웁니다. 평화를 내세우다가 자기네가 세력을 키우면은 그 전에 했던 그 약속이나 협정을 위반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그래서 오슬로 평화협정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 맞나요? 이츠하크 라빈이 그러니까 체결을 했었죠. 그래서 뭐 중동에 평화가 왔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아라파트가 이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무슬림들이 모여있는 군중 집회에 나타나서 오슬로 협정은 후다이비아 협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슬림 군중들이 환호성을 막 쳐요. 막 박수를 치면서. 후다이비아 협정이 뭐냐면 628년에 그 모하마드가 쿠레이시라는 부족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었어요. 근데 무슬림 세력을 확장한 다음에 그 협정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게 후다이비아 협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메카 시대의 가르침에는 평화를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로운 종교다라고 주장을 할 때 무슬림 이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서구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구절을 막 읊죠. 그대에게는 그대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다. 그래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메디나 시대의 가르침에는 폭력적인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카 시대의 가르침과 메디나 시대의 가르침 사이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파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최신 것이 옛날 것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메카 시대의 가르침보다 메디나 시대의 가르침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폭력적인 가르침이 평화적인 가르침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근데 서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순진한 사람들은 이 메카 시대에 나온 가르침을 인용을 하는 무슬림들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을 황금 시대라고 하죠. 7세기부터 15세기 정도까지였나? 그때인데 이 이슬람 제국 시대를 미화하는 작업은 걸프만의 그 산유국들, 부자 산유국들이 서구 지역 학계에 무지하게 재정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미화하는 작업을 착착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꼭 이슬람만은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국이라고 안 불러요. 몽골 제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제국도 있었고, 뭐 다 제국이 있었죠. 백인들이 만든 제국은 다 제국이라고 부르고 이슬람만은 유독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황금 시대 아니에요. 금싸라기 정도 됩니다. 이때 처참한 노예무역이 있었는데 여러분 노예무역 하면은 보통 백인이 흑인 채찍질하고 그런 것만 보셨죠? 이 무슬림들이 이슬람 제국 시대 때 한 노예무역은 훨씬 처참했어요.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중동 지역으로 흑인 노예들을 데려가서 흑인 남자들은 거의 다 거세를 했습니다. 씨를 말리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다 성노예를 삼았고. 근데 사하라 사막을 건너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거의 한 90%는 사망하고 그런 처참한 노예무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 일부에서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유럽 과학혁명의 토대가 된 주요 수학 개념을 모조리 이슬람 황금시대 때 발견이 됐다고 주장들을 하죠.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7세기 전 인도의 3세기부터 7세기까지 그때 뭐 힌두교 그다음에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 중요한 수학적 개념은 다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만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제국 시대 때 아라비아 숫자라고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알안달루스는 이슬람 제국 시대 때 스페인을 정복하고 나서 그 스페인을 알안달루스라고 불렀거든요. 이 알안달루스를 서구의 좌익들은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의 본보기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이 알안달루스라는 그 나라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이 여성은 브리지트 가브리엘이라는 그 레바논 출신 미국 시민인데 레바논이 본래 다문화 사회였어요. 그 크리스천들이 많고 그랬는데 무슬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도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에는 자기가 그 종교가 뭐라는 것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들은 억압하고 그래서 이 여성이 무슬림 수가 다수가 되면서 억압을 받으니까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살았어요. 벽에 막 새까맣게 곰팡이가 긴 방공호에 살다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해방을 시키면서 무슬림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바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래서 이 여성은 이제 그래서 반이슬람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슬람의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사회 운동가예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이슬람과 평화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버려라. 미국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레바논 꼴이 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여성은 애니 사이러스라고 이란 출신 미국 시민인데 13살 때 아버지가 $50를 받고 남자한테 팔았어요. 신부로.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막 물었더니 아버지가 성직자예요. 이슬람. 아버지가 쿠란을 딱 갖고 와서 4장을 딱 펼쳐요. 4장이 네사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장이거든요. 펼치더니 딸은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지능의 절반밖에 안 된다. 뭐 이렇대요. 그러면서 쿠란을 딱 피더니 그 장을 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남편한테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살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호소를 했더니 아버지가 또 쿠란을 갖고 와서 그 4장을 딱 펼치더니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남편은 부인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증거가 없어도 돼요. 그냥 남편이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부인이 자기한테 복종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첫 번째 경고를 할 것, 두 번째 잠자리를 따로 할 것, 세 번째 복종할 때까지 두들겨 팰 것.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애니 사이러스한테 네 남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와서 지금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9살이 되잖아요. 여 아들이. 그러면은 하얀 부르카를 입히고 이맘이 나와서 이제 너희들은 성인 여성이다. 그렇게 선언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성인 여성이니까 내 행동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알라 신이 유일한 신이고 뭐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9살인 여아들에게 그런 예식을 치르게 하냐면 모하메드가 6살인 아이샤라는 꼬마 여자아이하고 결혼을 하고 9살 때 합방을 했어요.
그래 그 9살이 그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애니 사이러스가 태어난 게 지금 33살이니까 13살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면 한 뭐 20여 년 전 일인데 지금 이슬람권은 지금은 그래도 변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슬람의 과거의 현재입니다. 왼쪽이 예전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오른쪽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입니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어느 쪽이 자유로운지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서구사에서 이슬람이 어떻게 확산이 되냐면 처음엔 잠복기, 무슬림 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열심히 가게도 경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전문직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삽니다, 무슬림들이. 근데 두 번째, 인정 단계. 어느 정도 수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지역세를 구성을 해서 샤리아 로라고 혹시 샤리아법이라고 아세요? 쿠란을 바탕으로 만든 법체계인데 자기네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만이라도 샤리아법을 적용하도록 인정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한테만 적용이 되니까 나머지 사회와는 충돌, 갈등이 안 생긴다. 그러면서 또 극단적인 그 아이시스나 이런 무장단체들을 막 비판도 합니다. 온건해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침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때부터는 각종 시민단체를 결성을 하고 대학 안에 무슬림 학생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조직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친이슬람적인 정치가들을 당선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회 각계에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침투 단계에서는 샤리아법을 그 서구의 법 체계에 통합해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대결은 제가 까먹었는데, 마지막에 강요 단계에 가면은 이제 샤리아 법만을 사회에 적용하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까지 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무슬림 인구는 1%에서 2%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도 이미 그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중앙정부의 뭐 자문이라고 해서 서서히 무슬림인 사람들을 채용이 아니라 영입을 하기 시작하더니 오바마 때 와서는 국토안보부, 막 이렇게 국가안보와 직결된 그런 부서 있죠. 그런 부서에 무슬림 형제단 소속인 사람들을 자문이나 어드바이저로 그 영입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 마운틴이라는 고등학교에서는 미국의 그 충성서약이라고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Nation under God인가?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God을 알라로 바꿨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면서 그 학교 측에서 하는 변명이 우리는 좀 뭐 포용을 하고 관용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제 얼버무렸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단계, 대결 단계에 벌써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평균 무슬림 인구가 서유럽하고 남유럽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한 5%에서 6% 되는데 그 나라별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데 지금 5%에 불과한데도 지금 유럽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 무슬림들이 자기네 법을 샤리아법을 나라의 법 체계에 통합하라는 요구가 자꾸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민법하고 샤리아법하고 충돌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니까 이 주에서 미국의 법정에서는 미국의 법만 적용된다는 알락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주가
파랗게 칠한 주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무슬림 그 지역 단체에서 이거는 이슬람 혐오법이다. 이 법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우리가 낙선 운동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안락 법안이 상정된 주인데 2013년이었는데 지금 이게 통과가 됐는지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주로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이 아마 주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질란즈 포스텐이라는 덴마크의 신문에 나온 만평이에요. 그래서 그 터반이 폭탄이 돼 있죠. 폭탄으로. 이 만평이 실리고 나서 해외에 있는 덴마크 대사관들의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만평을 그린 만화가하고 이 만평을 실은 신문의 문화부 담당 국장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래서 지금 그 어디 돌아다닐 때 방탄조끼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 한 장만 그려도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만화조차도 그리지 못해요. 증오 표현이라고. 그리고 오른쪽은 안드레 세라노라는 사진작가가 만든 피스 크라이스트라는 사진 작품인데, 이거 작품이라고 하기도 참, 이게 뭐냐면 플라스틱 컨테이너에다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예수 십자가를 넣고 자기 소변을 채운 거예요. 이게 10몇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나온 게 1987년인데 이때 이 작품이 나왔을 때 물론 그 그리스도교계에서 반발을 했죠. 너무 모욕적이라고. 했더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다. 그러고 옹호를 했어요. 근데 왼쪽에 2005년에 무려 20년 후죠. 20년 후에 이 만평이 나왔을 때는 아무도 이 덴마크 신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만평을 실을 만도 한데 하나도 싣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서구 언론에서 하나도 싣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변기에다 쿠란을 쳐박으면은 증오 범죄예요. 그리고 변기에다 성서를 쳐박으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고 예술이고 표현의 자유고. 자, 이지미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그루밍 갱이라는 그 조직 폭력배에 대한 책입니다. 그루밍 갱이 뭐냐면 성매매 조직 폭력단인데 가해자의 90% 이상이 영국으로 이민 온 파키스탄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백인 소녀입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 그래서 파키스탄 무슬림이 처음에 백인 그 소녀들한테 남자친구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사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한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매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언론, 그러니까 정치계, 언론계,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그러니까 경찰까지 쉬쉬하다가 얼마 전에 이게 완전히 밝혀졌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구 8만 6천 명 정도 되는 지역사회에서 나온 피해자 수가 1,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전체로 이게 추산을 해보면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까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제 백인 소녀들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뭐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이거나 그래서 그 양육권을 나라에 뺏긴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동 위탁소에 맡겨진 애들. 주로 이제 의지할 데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여자애들을 많이 공략을 하죠. 그래서 여전히 이게 진행되고 있고, 근데 언론에서는 무슬림 그루밍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시아인이라고 해요. 왜냐면 무슬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근데 파키스탄이 아시아는 아시아 많죠. 맞긴 하죠. 그렇지만 파키스탄인을 우리가 주로 아시아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주로 아시아 하면은 보통 중국, 뭐 일본
우리나라.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사회에서 이 그루밍갱 앞에 아시아인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 요구까지 했는데도 영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아시아인 그루밍갱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피해자 여성이 가명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15세 때 그 그루밍갱한테 엮여갖고 15년 동안 성매매를 했는데 7번 낙태를 하고 2번 유산을 하고 2번은 아기까지 낳았어요. 처음에 당하고 나서 경찰한테 갔더니 경찰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경찰이 이 여성 어머니한테 애가 천하고 해파서 그러니까 지풀에 지치면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슬림을 차별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제대로 법 집행을 안 해요. 영국에서. 자,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2015년 터키 해변에 몰려온 시리아 난민 3살짜리 알란 쿠르디라는 애인데 얘가 시리아에서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서 그 난민 피해서 탈출해 나온 난민이 아닙니다. 터키에서 부모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왜 터키를 떠나려고 했냐면 북유럽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떠난 거지 얘가 진정한 의미에서 난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진이 보도되고 나서 유럽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이 완전히 유럽의 빗장을 완전히 확 열어제치고 난민들을 마구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리아 난민은 사실 지금 북유럽과 서유럽에 몰려가고 있는 난민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그 복지 이민이죠. 그러니까 그 후한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이민입니다. 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70% 이상이 18세에서 35세 사이에 건장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그 남성들입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을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인즉슨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하지라고 해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에어컨 설치까지 된 아주 호화로운 텐트가 수십만 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거의 뭐 몇백만 명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1년에 딱 닷새 쓰는 시설. 근데 난민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우디아랍에서 독일에 한다는 말이 너네 나라에 모스크 200개를 지을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확산시켰다는 의도죠. 유럽에. 자, 이게 유럽 무슬림 인구와 테러 위험 지역인데 왼쪽이 각 나라의 무슬림 인구인데 색깔이 진할수록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영국 외무성이 2016년에 그 연말연시에 테러 위험이 있는 지역을 발표한 건데 왼쪽에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 나라하고 그다음에 테러 위험 지역이 빨간 부분인데 일치하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면은 테러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이 6%가 넘고 스웨덴과 프랑스가 8%가 넘고 프랑스는 얼마 전에 그 파리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뭐 이게 정말 파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가 완전히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자고 막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폴란드 독립기념일에 가두 행렬을 했는데 지금 무슬림 이민을 강력히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폴란드, 헝가리, 그다음에 체코 공화국, 조금 더 있는데 하여간 그 세 나라가 제일 강력하게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해서 그 서구 사회 언론이 아주 매도를 하는 보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폴란드 독립기념일에 나온 이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나치 문양 있고 오른쪽에 그 소련의
망치와 낫 문양이 있는데 얘네는 극우 국자 전체주의 다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전부 극우, 극우의 온상. 그러니까 폴란드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서구 사회의 주류 언론들. 우리나라만 주류 언론이 저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서구 사회의 거의 모든 주류 언론은 좌익한테 점령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서구 주류 언론에서 극우라고 표현하는 거를 고지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극우예요, 거기 가면. 자, 이게 미국의 이민자 사이플로 사이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에서 그 트럭을 몰고 돌진을 해서 뭐 8명인가 사망하게 만들고 자기는 아이시스를 위해서 범행을 했다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어떻게 이민을 왔냐. 다양성 비자 추첨이라는 걸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거는 이민 올 자격이 있고 없고를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또처럼 이렇게 추첨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오고 끝나느냐. 다양성 비자 추첨을 통해서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을. 그러면 그게 연쇄 이민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가 연쇄 이민을 통해서 초청한 사람이 23명이나 돼요.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 23명이 또 각자가 초청 이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신도시라는 거는 불법 체류자를 주 정부에서 잡잖아요. 주에서 체포를 하면은 연방정부에 알려서 이런 사람들을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주정부 에서 연방정부에 불법 이민자를 잡았다고 보고를 하지 못하게 금지해 놓은 법입니다. 각 주에서.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을 살려요. 감옥에서. 그런 다음에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고 그냥 풀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요? 마구 떠돌아다니겠죠. 이런 은신도시만 찾아서. 그래서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은신도시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주로 민주당 텃밭인 곳이 주로 많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불법 체류자가 하도 많아서 멕시포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도 시카고가 그 불법 체류자 때문에 아주 범죄의 온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전이 일어난 이라크 같다고 해서 시라크라고 부릅니다. 트럼프 공약이 그 국경에 장벽 설치한다고 그래서 막 비웃음도 사고 막 난리 났었죠. 근데 멕시코도 중남미의 자기네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미입국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네도 남쪽에 장벽을 설치했어요. 그래놓고 트럼프가 장벽 설치한다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막 비난하면서 자, 그래서 이 토머스 소월이라는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그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이민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민법은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유일한 법이다. 아주 촌철살인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앤 콜터라는 여성이 쓴 이 아디오스 아메리카라는 책이 미국의 이민 정책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굉장히 그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제가 책 쓸 때 이 책을 많이 인용했어요. 자, 미국에서는 투표할 때 투표자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빨간색 칠한 7개 주만이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주예요. 나머지는 그게 선택사항이거나 아니면 사진이 없는 아이디를 보여도 되거나 그 다음에 회색으로 돼 있는 그 주 있죠? 이 주는 아예 신분증도 안 보여도 됩니다. 그냥 이름만 말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은 누구한테 투표를 할까요?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가?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네 표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비이분법적 젠더가 존재한다면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단어예요.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 중에 선택한 대명사를 불러주지 않으면 성평등법을 위반한대요. 그리고 오바마 정권에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졌냐면 성평등법에 따라서 학교 당국이 특정 학생의 학적부에 기재된 성과 생물학적 성이겠죠. 학생 본인이 동일시하는 성이 다를 경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지만 학생증에 여자로 학적부에 여자로 돼 있지만 나는 남자로 느껴 내가 남자야. 그러면 이제 남자로 바뀌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전환 치료를 받지 않고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에 기재된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그냥 여자라고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범죄자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보통 남자, 여자 그게 제일 구분하기 쉬운 그런 사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저히 이 범죄를 추적하거나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그 명문대라는 하버드 대학교도 LGBTQ라고 성소수자를 말하는 그 아시죠? LGBTQ라고. 그거를 이 학교에서는 BGLTQ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불러요. 이 학생 사무소에서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생물학적 성은 2가지 이상이다. 젠더는 유정적이고 유동적이고 계속 변화한다. 한 사람의 젠더도 다양하고 날마다 변화한다. 그리고 남과 젠더는 남자와 여자뿐이라는 논리는 조직적인 폭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저는 페이스북을 소셜미디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도 사용자가 50개 젠더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고 오른쪽에 제 박스 안에 있는 거는 chicks with dicks라는 건데 이 dick이라는 게 남자의 남근을 말하는 겁니다. 속어예요. 치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젊은 여성들 비하하는 표현으로 영계라는 표현 쓰잖아요. 칙이 그 영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근이 달려있는데도 여자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트랜스젠더라고 안 하고 트랜스섹슈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해야지만 성전환자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느낌에 따라서 트랜스젠더로 바뀌면서 자기 그냥 느낌에 따라서 수술을 안 해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기가 트랜스젠더래요.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인데 또 자기가 레즈비언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트랜스젠더 차별이래요. 이해가 가세요? 자, 이분이 조던 B. 피터슨이라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제가 본래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개신교를 포함해서 근데 이분의 유튜브 강의와 동영상을 보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훨씬 더 예전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캐나다에서 여권에 자기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별을 X로 기재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라는 그 친구 있죠? 총리인가? 그 우리나라 말로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버지가 트루도 총리였잖아요, 옛날에. 경력이라고는 시간제 교사에다가 스키 강사, 그게 전부예요. 완전히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번에 C16이라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면 생물학적 성과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 우리는 생물학적 성과 젠더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만 젠더라는 거는 사회적 성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이 젠더고요. 생물학적 성은 이제 생물로 타고난 성. 젠더 표현이라는 거는 이런 옷차림, 자기 성에 맞는 어떤 표현,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성지향성은 내가 어떤 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느냐.
이 네 가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서로 무관하다는 그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99%가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성 같은 옷차림을 하고 여성한테 끌리는 사람,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겠죠. 그게 95%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 소수,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느낀다거나 반대거나 동성에게 이끌린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지만 대다수가 이런 상관관계가 일치하는 그런 성향을 타고나는데, 이게 서로 무관하다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남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그 이념을 법제화하는 법 규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 법안뿐만 아니라 빌 89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자기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 호르몬 요법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부모가 그거를 안 해주면은 아동학대로 간주를 해서 양육권을 빼앗고 위탁가정에 맡길 수도까지도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이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애들이 좀 있긴 있지만, 아직 자기가 성인이 아닌 아이들한테 이게 뭘 하냐면, 그 퓨버티 블로커라고 해서 2차 성징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주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약을 주입하면 나중에 불임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일이 다반사인데, 어렸을 때 얘네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성을 선택하도록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이런 애들한테 이거야말로 아동학대죠. 이 법이야말로. 자, 오른쪽이 캐나다 온타리오가 교육계가 완전히 극좌입니다. 온타리오주가. 온타리오주의 그 초등학교 교사들 훈련 프로그램 공고사항에 붙은 거예요. 근데 LG 뭐 이렇게 해서 쭉 알파벳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드미섹슈얼, 반만 섹슈얼하다는 건지 뭐 별게 다 있어요. 인터섹스도 있고, 투 스피릿, 영혼이 두 개래요. 퀘스처닝, 자기가 어떤 성인지 의문을 갖고 있고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건지, 뭐 하여간 이런 거의 뭐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성평등 운동의 최전선. 예전에 종교계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동성애와 수간까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죠. 설마 뭐 그런 데까지, 그 지경까지 갈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에 아카데미 상을 여러 개 받은 두 영화인데, 왼쪽이 Call Me By Your Name이라고 해서 17세 소년과 25세 성인 남성의 성애를 그린 영화예요. 이거 19금인데 애들 있나? 그래서 이 17세가 우리나라로 치면 19세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인 애들. 그래도 미성년자들이 성행위에 자발적으로 응한다고 해도 미국에서는 그거를 법적 강간으로 여겨서 처벌을 합니다. 그 미성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알고도 했을 경우에. 근데 이 17세라는 아주 그 성년하고 미성년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애를 등장시켜서 이 영화를 비난하면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동성애를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살론이라는 인터넷 미국의 극좌 매체에서, 신문에서 토드 니커슨이라는 아동성애자에 대한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동성애자지 괴물이 아니다. 그래서 아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이 신문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Shape of Water라는 영화인데,
양서류예요. 직립보행하는 양서류와 인간 여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이건 아무래도 수간을 미화하는 영화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PC 책을 쓰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게 PC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잉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가 상을 받고 나서 허핑턴 포스트 아시죠? 이것도 완전히 극좌 매체입니다. 여기서 멜컴 제이 브레너라는 남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돌고래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수간이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흑인이 인간보다 못하다고 해서 인종 간의 그 결혼도 금지했었지만 지금은 그게 뭐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졌듯이 이제 수간도 주류에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가 할리우드가 완전히 좌익이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영화계랑. 그래서 할리우드의 피스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우주연구소에 남미에서 포획한 양서류가 잡혀와요. 직립보행하는 양서류가. 그래서 근데 이 양서류가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 연구소를 청소하는 청소부 여성이 알게 돼서 자기 흑인 동료 여성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인 이웃 남자하고 공모를 해서 이 양서류를 탈출시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탈출을 막는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 왼쪽에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PC에서 억압자 집단이 누구라는 거 딱 설명드렸죠. 이 사람이 다 그걸 갖춘 사람입니다. 백인의, 남성의, 이성애자의, 중산층의, 개신교 신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왼쪽에 지금 들고 있는 책이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해서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가 쓴 책인데 이 노먼 빈센트 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읽어낼 줄 알아야지 PC를 제대로 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는 누구냐? 제로마이어 라이트라는 목사가 있는데 흑인 목사인데 그 사람이 그 오바마 대통령 결혼할 때 주례도 쓰고 두 딸의 세례도 한 목사인데 어떤 설교를 하냐면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신이여 미국을 저주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인의 DNA는 인종차별이 각인돼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을 다 인종차별자로 매도한 타고난 인종차별자로 매도하는 거죠. 심지어 이 영화에서는 그 미국 연구소에 잠입해서 첩보 활동을 하는 소련 스파이까지도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련 스파이도 이 양서류를 탈출하는데 도와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악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인의 남성의 그리스도교 신자의 이런 영화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리우드에 대한 무슨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거기 어떤 그 미국 네티즌이 나는 할리우드 영화는 도저히 PC에 찌들어갖고 정말 짜증나서 못 본다. 그래서 나는 한국 영화만 본다. 한국 영화는 정말 잘 만든다. 자기가 한국 영화에서 위안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할리우드 그 좌익들한테 돈 벌게 하기 싫어서 나는 할리우드 영화 안 본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문화 코드는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다. 네가 할리우드 영화를 안 보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나도 한국 영화를 안 본다. 너는 미국 좌익들한테는 돈 벌게 해주기 싫다면서 한국 좌익들한테 돈 벌게 해주는 건 괜찮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남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 조한 사례라는 게 뭐냐면 왼쪽에 라이머 부부라는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남자애 둘을. 근데 오른쪽에 그 여자 옷 입은 애가 처음에는 브루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였어요. 남자였는데 얘가 폭염수를 잘못해서 성기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인이 되면은 남자고시를 못하고 삶이 어려워질까봐 걱정을 해서 부모가 가운데 있는 존 머니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존 머니라는 학자가 젠더 중립 이론의 열렬한 신봉자예요. 남녀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 이론의 열렬한 신봉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을 실제로 증명할 절호의 찬스가 왔죠. 그래서 얘를 남근을 거세를 하고 여자로 키우자 이렇게 부모한테 충고를 해요. 그래서 여자로 키우면서 10년 동안 얘를 심리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고 가슴을 키우고 근데 얘가 10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따돌림 당하고 막 그 생활에 적응을 못 하니까 이제 급기야는 이 부모가 너 남자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방 절제 수술을 또 하고 그다음에 남근 복원 수술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인생이 이미 망가졌죠. 그래서 막 직업도 전전하고 부모하고도 불화겼고 그래서 결국은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존 머니라는 사람이 이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그러니까 데이비드로 이름을 다시 바꾼 거예요. 남자로 다시 바꾸면서 이 사람 그 심리 치료를 했던 사례를 자기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조한 케이스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여성으로 잘 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존 콜라핀토라는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이 이 데이비드 라이머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걸 알기 전에 그러니까 여자애로 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트랜스젠더입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왼쪽은 종합격투기 선수인데 자기가 성전환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몇 년 동안 그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밝혀졌어요. 근데 물론 여성 부문에 나가는 거죠. 근데 호르몬 그 요법 치료를 받아도 이 남자의 상체의 힘은 여자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종합격투기 선수니 얼마나 이게 펀치력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는 족족 1라운드 KO. 최근에 경쟁한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구 뼈가 함몰될 정도로. 그리고 오른쪽은 오스트레일리아 축구 선수인데 여성 선수 선발전에 나갔다가 너무 기량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또 이거는 트랜스젠더 차별이라고 해서 또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얘는 또 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젠더. 자기가 생리할 때 생혈이 묻은 바지를 입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생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한 사람. 왼쪽이 세계 최초로 임신한 법정 남성입니다. 본래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을 하고 호르몬 치료도 받고 뭐 턱수염 났으니까 호르몬 치료를 받았겠죠.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불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자를 기증받아갖고 자기가 대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애를 가르치는 교사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둘 다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성전환한 커플이에요. 두 번째로 임신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다룬 기사를 제가 봤는데 기사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둘을 게이맨, 동성애자 남성. 최근엔 영국 정부에서 어떤 권고를 했냐면 유엔 인권조약에다가 임신한 여성, pregnant woman은 임신한 사람, pregnant person으로 대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궁과 난소를 보유한 트랜스젠더 남성의 임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국 지하철 가면은 그 지하철의 안내 방송에 Ladies and Gentlemen 뭐 다음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Ladies and Gentlemen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들한테 모욕적이라고 Hello Everyone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는 대학교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맨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녀 차별적이라고 맨을 뺀대요. 그냥 프레시. 사람이 무슨 채소도 아니고. 자,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모유수유하는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이번에 마운트 사이나이라는 병원에서 그 병원에 있는 어느 박사가 30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한테 약물을 주입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그 모유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남자한테 주입해야 하는 이 약품, 돈페리돈이라는 약품은 FDA가 2004년에 금지한 약품이에요. 심장 발작을 일으킬 그 확률이 있고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약물을 주입하고 모유 수유를 하면 그 모유를 먹은 아이한테 영향이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희생해서라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